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40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의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현재 한국 시리즈가 한창이죠. 녹음일 기준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재패까지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천수년 영향도 있겠지만 체력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거 무시 못하죠. 플레이오프 치르고 올라온 팀이 체력적으로 딸리는 모습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페넌트레이스 1위 팀의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가을 야구 개편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긴장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하겠지. 어차피 페넌트레이스 1위 팀이 우승하겠지. 이래놓고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대역전을 거두면 저는 개망신 당하는 건데, 그래도 우승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하니까 한국 시리즈의 긴장감을 고취시킬 만한 어떤 개혁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야알못 입장에서 감히 제가 개혁안을 좀 끼적여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들어봐 주시고 평가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반박 다 맞습니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개혁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허구현 총재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실 리가 없으시겠죠.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개편의 골자는 4위와 5위 팀이 가을 야구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벌이는 현행 와일드카드 제도는 유지하되, 본격적인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되면 1위 팀부터 2, 3, 4위가 올랐다고 치죠. 4위까지 플레이오프 첫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로 나눠서 한국 시리즈 진출팀을 가리는 겁니다. 4위가 5위를 꺾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가을 야구 진출팀 감독들이 모입니다. 1위 팀 감독이 추첨을 통해서 상대를 정해요. 추첨 방식에서 페넌트레이스 순위에 따른 보상을 주는데, 2위 팀은 공 1개, 3위 팀은 공 3개, 4위 팀은 공 5개. 그런 다음에 1위 팀 감독이 공을 뽑는 거죠. 공을 뽑아서 뭐 2위가 나오든 3위가 나오든 4위가 나오든 그 팀하고 이제 맞붙는 겁니다. 그렇게 대진표를 나눈 뒤 7전 4선승제를 하는 거죠. 페넌트레이스 순위에 따른 보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총 맞았겠죠. 이 무식한 놈이란 얘기를 들었을 텐데, 페넌트레이스 순위가 더 높은 팀이 1승을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는 누구랑 붙어도 1승을 가져가니 3승만 거두면 되는 거고, 4위 팀은 누구랑 붙어도 4승을 거둬야 합니다. 또 만약 정말로 재수없게 1위 팀이 9분의 1 확률을 뚫고 2위 팀을 고르면 뭐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지. 그럼 어느 조가 먼저 경기를 치르느냐? 보상 차원에서 1위 팀 감독이 첫 번째 시리즈에 나설지 두 번째 시리즈에 나설지 정합니다. 첫 번째 시리즈에 나선다면 한국 시리즈 진출 시 해당 진출팀은 두 번째 시리즈가 치러지는 동안 체력 안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시리즈에 나서겠다 하면 역시나 한국 시리즈 진출하는 팀은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채 시리즈를 치를 수 있겠죠. 한국 시리즈는 현행대로 페넌트레이스 순위에 따른 별다른 보상 없이 7전 4선승제로 합니다. 이러면 지금처럼 페넌트레이스 1위 팀이 한국 시리즈까지 압도적인 확률로 우승할 수 있는 경기 흐름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이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수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입장권 수익도 줄어들고 이거 완전 나가린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것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행 가을 야구 체제에서 최소한으로 경기가 벌어지면 와일드카드 1승 거두고 끝, 준 플레이오프 2승 거두고 끝, 플레이오프 3승 거두고 끝, 한국 시리즈 4승 거두고 끝 하면 총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10경기만 벌어집니다. 반대로 최대치는 와일드카드 2경기, 준 플레이오프 3경기, 플레이오프 5경기, 한국 시리즈 7경기, 총 17경기입니다. 만약 재개편한 대로 한다 그러면 최소 경기 수가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 총 11경기고요. 최대 경기 수는 2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7, 21경기입니다. 경기 수가 늘어나죠. 최소치로 보든 최대치로 보든. 긴장감과 박진감도 높이고 평균 수익도 늘어날 테고 개꿀 아닌가요?
이상 야알못에 뭣도 모르고 씨부리는 개혁가 아니었습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럼 요즘 뭐봄 난이거봄 요봄난봄 40번째 에피소드 보통의 가족 시작합니다. 보통의 가족은 한국 멜로 영화 그 자체인 허진호 감독의 9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헤르만 코흐 작가의 더 디너란 소설을 원작으로 둔 영화인데요. 동명의 제목 더 디너로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이미 영화화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촬영이 끝날 때까지는 더 디너라는 제목으로 불리다가 토론토 국제영화제 출품할 때쯤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들이 토의를 거쳐서 제목을 보통의 가족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참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더 디너보다는 보통의 가족이 훨씬 더 울림이 큰 제목인 것 같은데요. 알려진 바로는 손익분기점이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개봉 2주차인 10월 26일 기준 44만 명을 기록 중인데 150만 돌파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죠. 근데 이게 영화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극장 평균 관객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통의 가족이 20만 명으로 개봉 1주차 1위를 거뒀던 주말 박스오피스 총 관객수는 당시에 67만 명이었습니다. 가을 나들이의 마지막 적기이기도 하고 가을 야구 영향 또한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 평균 관객수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도 150만 명까지 영차해서 뛰어넘기를 바라봅니다. 출연 배우로는 킹메이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길복순, 돌풍, 그리고 보통의 가족까지 지난 2년간 수트를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두 부류로 그의 작품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수트와 한몸이 된 설경구 배우, 2005년 데뷔 이래 처음으로 한국 영화에 출연한 수현 배우, 한국 드라마에는 그간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오셨는데 유독 한국 영화계와는 인연이 없으셨네요. 떡값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할 장동건 배우. 떡값 중요하죠. 세이브 많이 하셔야죠. 예, 그럼요. 마지막으로 더 문에선 전처, 돌풍에선 정치적 라이벌, 그리고 이번 보통의 가족에선 재수씨로 설경구 배우와 다시 호흡을 맞춘 김희애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그럼 보통의 가족 줄거리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한 국산차가 외제차를 길거리 한복판에서 가로막는 장면으로 보통의 가족은 시작합니다. 국산차에서 3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씩씩거리면서 내려요. 딱 봐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등으로 시비가 붙은 상황입니다.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외제차한테 막 다가갑니다. 외제차주. 딱 봐도 양기가 가득한 인물이에요. 어쩌라고, 난 계속 이렇게 운전할 건데 쳐보라고, 팔이 안 다추, 모치주, 야고르주 이러면서 계속해서 국산차주를 도발하니까 국산차주가 너 이 새끼 가만히 있어 하면서 차 트렁크를 여는데 야구 빠따가 있어요. 차 안에는 동승자,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 하지마 하면서 막 울먹거립니다. 그럼에도 이미 아빠는 눈이 돌았어요. 빠따를 들고 외제차에 가려는데 외제차가 후진을 했다가 그대로 아빠한테 돌진을 합니다. 아빠를 치고 국산차에 결국엔 들이받아요. 아빠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딸은 중태에 빠집니다. 병원으로 호송된 어린 아이의 수술을 맡게 된 의사가 장동건 배우가 맡은 양재규라는 인물이고요. 외제차주는 알고 보니 재벌 3세예요. 당연히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양아치 재벌 3세의 변호를 맡게 된 이가 재규의 형, 설경구 배우가 맡은 양재완입니다. 워낙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라 재완도 처음에는 내가 꼭 맡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회사에 되묻지만 선임비 사이즈를 듣고 맡기로 결정합니다. 수임료가 비싸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실력이 좋다는 뜻이겠죠. 실력 좋은 변호사답게 당시 상황을 양아치 시선에 맞춰서 과실치사로 세팅해 주장을 이어나갑니다. 재규가 수술을 맡은 딸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초반부 스토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 일들이 재완, 재규 형제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프닝 장면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재완과 재규는 직업이 변호사 의사예요. 보통의 가족이라고는 좀 보기가 힘들죠. 경제적으로 매우 성공한 인물들이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요. 특히 재완 같은 경우는 재규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여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음식 솜씨가 아주 훌륭한 가사 도우미에 새끈한 벤틀리에 더 새끈한 자신보다 한참 어린 수현 배우가 맡은 지수와 재혼해서 살고 있어요. 전처와 사별한 뒤 우연히 자기 로펌에 떡 배달하러 온 떡집 아가씨였던 지수와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고 갓 낳은 아기도 있습니다. 재환 말에 따르면 늦둥이 낳은 이유로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기로 해서 양아치 변호를 맡게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수는 갓 아이를 출산한 엄마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외모와 수려한 몸매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관리도 출중해서 집 한켠에는 개인 전용 필라테스 룸까지 두었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영화에 등장한 표현처럼 지수는 재환에게 마치 취집 온 것 같은 느낌이 사뭇 들죠. 그럼 재규 집안은 어떻느냐? 의사라곤 하는데 종합병원 소속 페이닥터이기 때문에 재환만큼의 부를 축적하지는 못했어요.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국산 세단을 몰고 다닙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재환이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새 장가를 들고 아이까지 생겨서 상황이 여의치 못해 믿거나 말거나 재규네가 어머니 간병을 도맡기로 합니다. 그렇다고 재규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며 사느냐? 그건 아니고 김희애 배우가 맡은 이연경이 간병인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사실상 간병에 있어서 독박을 쓰고 있죠. 연경은 힘든 내색을 대놓고는 안 하지만 간병에 있어서 피로감을 적잖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규도 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챙겨야 하지 않겠나 같은 태도입니다. 간만에 형제 내외끼리 식사하자는 얘기를 전해 듣자 연경은 내심 좀 불편해해요. 불편한 이유는 바로 지수 때문입니다. 말이 불편이지 사실상 지수를 좀 깔보고 있어요. 지수가 플로리스트,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이런 온갖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이를 두고서 약간 의심스럽다는 둥 마치 뭔가 신분 세탁을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런 지수의 배경을 두고 어린 나이만 믿고 나대는 인물로 생각합니다. 지수가 근데 살짝 얄밉게 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켠에는 연경은 지수에 대한 질투, 자격지심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한참 어리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이거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형제 부부끼리 고급 식당에서 만찬을 갔는데 재환에게는 전처 사이에 낳은 홍예지 배우가 맡은 딸 혜윤이 있고 재규에게는 김정철 배우가 맡은 아들 시호가 각각 한 명씩 있습니다. 혜윤과 시호는 사이가 꽤 좋아요. 혜윤이 시호 공부 도와준다면서 재규 집에 종종 들를 정도입니다. 근데 말이 공부를 봐준다지 둘이 유튜브 보면서 낄낄대기 바빠요. 낄낄댔던 영상 중 하나가 앞서 오프닝에 나왔던 재벌 3세 양아치 새끼의 보복운전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한문철 TV 보는 것 마냥 야 이거 너무 끔찍하다. 어머어머 이게 말이 돼? 이런 수준으로 지들끼리 잡담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 마냥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봅니다. 이거지, 오케이, 이야, 대박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이래놓고 혜윤은 겉으로는 세상 모범생인 척하고 실제로는 공부도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여튼 시호 또한 무뚝뚝한 아들인 것 마냥 부모 앞에서는 행동합니다. 부모들끼리 시간 보낸다고 하니까 혜윤이 시호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래봤자 아직 고딩인 혜윤은 또 어디서 알게 됐는지 양기 넘치는 오빠 차에 시호를 타게 하죠. 그렇게 유학생 모임 같은 곳에서 아직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를 새끼들이 잭다니엘 들이키면서 막 놀아제껴요. 만취한 시호는 혜윤에게 집에 가자 이러다가 부모님한테 걸린다 라고 하면서 귀가를 하고 한창 양기 오빠랑 오붓한 시간 보내려던 혜윤도 마지못해 시호를 따라 귀가하게 됩니다. 학원도 째고 술 냄새마저 풍기며 새벽에 귀가한 시호를 연경은 추궁하려고 하지만 시호는 입시 스트레스에 압박받는 K고딩, 무슨 벼슬도 아니고 여튼 K고딩 행세를 하면서 방 안에 틀어박히죠. 그날 아침 뉴스에 무차별 폭행당해 혼수 상태에 빠진 노숙자 기사가 흘러나옵니다. 가해자가 10대 남녀로 추정된다라는 기사 내용과 가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연경은 시호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죠. 아니나 다를까 시호가 벗어놓은 외투에
핏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때마침 혜윤도 아빠 재환을 찾아 아는 동생 얘기라면서 무언가를 털어놓는 대에 과연 혜윤과 시호는 정말로 노숙자 폭행범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혜윤과 시호를 두고 이들의 부모는 각각 어떻게 대처할까요? 재벌 3세 양아치 새끼는 단죄를 받을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보통의 가족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앞서 줄거리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재환과 재균에는 경제적으로 좀 격차가 있죠. 사회적 지위는 비슷하더라도. 그리고 캐릭터들 간의 성격이 꽤나 분명한데요.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나 성격 등을 은연중에 스치듯이 하지만 꽤나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연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의상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포스터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재환은 고급 3피스 맞춤 정장을 주로 입고 나오고요. 이에 반해 재균은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에요. 깔끔해 보이기는 하지만 재환에 비하면 후줄근해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옷 매무새도 그냥 셔츠를 면바지 안에다가 구겨 넣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연경은 지수와의 나이 차이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상대적으로 화려한 의상을 입습니다. 이에 반해 지수는 수수하고 단정한 의상을 입고 나오죠. 이런 의상을 통해서 두 집안의 나름의 경제적 차이 그리고 성격, 서로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감정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에 대한 태도 차이도 은연중에 묘사가 되는데 말씀드렸듯 재환은 새끈한 벤틀리를 타고 재균은 현대 그랜저를 타요. 대놓고 좀 비교되는 장치이긴 하죠. 그랜저도 좋은 차이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벤틀리는 좀 너무 큰 상대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차 로고를 막 클로즈업 해가지고 비교하는 유치한 술수를 허진호 감독이 쓰진 않습니다. 대신에 두 차를 대하는 주변 인물의 태도를 비춰줘요. 고급 식당에 재균애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뒤이어 도착한 재환의 벤틀리를 발렛 직원이 먼저 챙기고 식사가 끝난 뒤에 귀가할 때도 벤틀리는 금방 주차장에서 나오는 반면 그랜저는 어디 구석에 짱 박아뒀는지 한참 걸려서야 출차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두 집안의 나름의 경제적 차이 이런 것들을 또 은연중에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 디테일한 묘사로는 되게 사소한 행동들인데 이걸 통해서 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재환은 변호사란 양반이 술 한두 잔밖에 안 걸쳤으니 괜찮아 라는 심보인지 음주운전을 일삼습니다. 지수 또한 아무렇지 않게 음주운전을 하는 재환의 차에 동승을 하고요. 술 마셨으니까 우리 대리 부르자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탑니다. 재균은 오히려 반대로 한두 잔이라도 술은 술이니까 대리운전을 기다리고요. 이게 맞죠? 이런 서로 간의 신념을 어렴풋이 예측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고급 회에 걸맞은 숙성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수는 초장을 찾죠. 연경은 이를 비웃고요. 아니 초장에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고급 식당에서 숙성장까지 내줬는데 초장을 굳이 찾는 거는 마치 스테이크집 가가지고 A1 소스 찾는 거랑 아니면 케첩 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요. 이해는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비웃는 거는 좀 안 좋은 태도가 아닌가 싶지만 저도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이거는 이렇게 먹는 거야 저렇게 먹는 거야 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게 먹으면 괜히 상대방이 좀 미워 보이고 얄밉게 보이고 에이 먹을 줄 모르는 놈 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다 보니까 마냥 연경을 비웃을 순 없더라고요.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묘사는 재규와 연경이 식탁에 앉아서 시호가 벌인 일에 대한 대처를 두고 대립할 때 재규가 위스키를 홀짝이거든요. 그때 위스키 잔이 위스키 전용 잔이 아니라 그냥 일반 커피 잔입니다. 분위기 낼 때나 전용 잔에 홀짝이는 거지 사실 한 번쯤 다들 그런 식으로 위스키 집에서 마셔들 보잖아요. 재규와 연경내 상황이 분위기 낼 때가 아니기도 하지만 허례허식을 본인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배척하려 하는 재규의 그간 행실과도 맞아떨어져 인상적인 장치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초반부를 수놓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영화의 핵심 갈등은 1차적으로는 사건이 벌어진 뒤 재환의 집에서 식사할 때, 2차적으로는 사건이 대충 정리된 뒤 고급 식당에서 식사할 때 벌어지죠.
갈등 내용은 역시나 자녀들이 벌인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인데 1차전과 2차전에서 태도가 바뀌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태도가 모호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어서 쟤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속을 알 수가 없네. 와 같은 긴장감은 거의 없습니다. 치열한 감정 싸움을 보는 재미만 있달까요? 중후반부는 이러한 치열한 감정 싸움을 보는 재미가 있다면 초반부는 말씀드렸듯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초반부에 아이들이 사고치는 동안 형제 부부끼리 가졌던 첫 번째 식사 자리에서 연경은 지수를 그간 저기요 거기 등으로 불러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재규는 이런 연경을 내심 못마땅해 하고요. 아니 그래도 결혼한 지 이제 꽤 됐고 아이도 가졌는데 언제까지 거기 저기요 이렇게 부를 거야 라는 재규의 말에 연경은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형님이라고 해야 돼? 라고 응수를 하죠. 이런 갈등을 쌓아놓고 식사 자리에서 재환이 본인이 가져온 와인에 대한 막 역사를 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 젊음의 묘약이라는 둥, 그래서 프랑스 왕실에서 즐겨 마셨다는 둥 얘기를 하니까 연경이 농담조로 저 많이 마셔야겠어요 라고 하니까 지수가 곧바로 그래서 저희가 따로 집에서 더 드시라고 2병 더 가져왔어요 라고 거들잖아요. 그때 카메라는 바로 연경 표정을 잡아내죠. 연경의 얼굴에 써 있습니다. 요년 봐라 라고. 의도적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여성들 간에 기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걸 목격하는 것 같아서 그 순간만큼은 제가 재규가 된 것 마냥 살짝 불편해지더라고요. 여성 캐릭터들의 기싸움만으로 긴장감을 만들어내느냐? 아니요, 남자들도 지들 간에 또 기싸움을 벌입니다. 재환, 재규 형제 또한 어머니 부양 관련해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잖아요. 이 또한 노부모를 모셔본 경험이 있는 관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래서 공감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양병원비는 내가 대부분 다 부담할게. 그러니까 형이 하자는 대로 해. 형은 무슨 내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 모시고 산 줄 아는 거야? 너 고생하는 거, 특히 우리 재수씨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아니까, 죄송하니까 그러는 거지. 알긴 뭘 알아 형이. 뭐 이런 그런 식의 갈등이 뭐 어디서 한 번쯤은 봤지 않습니까? 들어보기도 했고. 제가 원작을 안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 등이 원작에 없다면은 한국화가 꽤 잘 된 것처럼 보여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절로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몰입감 속에 영화는 꾸준히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까? 라고. 그래서 마치 이거는 심리적인 4D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제3자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애새끼들 깜빵 보내야죠. 그럼요. 단죄 차원도 있지만 미래를 내다봤을 때에도 좀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이기적이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결정입니다. 미성년자고 부모의 지위나 금전적인 배경, 끝내 사망한 피해자 노숙자, 다각도로 검토해 봤을 때 여러모로 씁쓸하긴 하지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자수하고 법의 처벌을 받는 게 제일 낫긴 하죠. 그런데 내가 부모라면, 내가 설경구, 장동건, 김희애 입장이라면 말이 쉽지. 내가 내 딸, 내 아들 손모가지 잡고 경찰서 가가지고 내 아들놈이 사람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라면 용기가 있겠느냐. 참 어렵죠. 얼마 전에 이서진 배우가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50이 넘은 나한테 밥은 먹었냐? 집 잘 들어갔냐? 라고 물어본다. 라면서 이서진 배우 특유의 툴툴대는 영상을 봤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몇 살이든 애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앞서 언급했던 대로 빵 보내야지 이 새끼 이거 내 자식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제가 아직 부모가 안 되어봐서 이성적으로는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있지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저 또한 재규나 연경 같은 인물이 되진 않을까?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가 맞을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정작 그 순간이 오면 나는 저 캐릭터처럼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위선적인 인물, 가장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재규죠. 장동건 배우가 맡은. 표면적으로 제일 위선적인 사람은 연경이긴 하죠. 왜냐하면
조카인 혜윤에게 대입시험에 가산점 가져다줄 봉사활동 인증서를 봉사활동을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주질 않나.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 것 같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중역을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에 허덕이는 아이 영상을 보면서 펑펑 울지 않습니까? 펑펑 울게 된 이유가 뭐 가정사라든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그 회의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우리 연경자매님 혹은 우리 뭐 중역 맡고 계신 임원분께서 아 감성이 너무 어리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투명한 인물인 거죠. 공익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결국 자기 이익 앞에서는 이기심을 투명하게 내비치는 인물이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위선 그 자체지만 연경이야말로 상당히 투명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왜 재규가 겉과 속이 가장 다르고 제일 위선적인 인물인 것처럼 느껴졌느냐면 일단 지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없잖아요. 아들이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아무래도 주변 시선이라든지 이런 게 신경 쓰이니까 불편한데 이 불편한 심경을 한번 살짝 토로했다가 아내에게 한 소리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불편한 나머지 거절은 하고 싶고 근데 차마 내 입으로는 거절 못하겠고 해가지고 아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엄마한테 네가 내키지 않아서 안 하는 걸로 정리된 거라고 좀 얘기 좀 해줘. 그래 우리 아들은 정정당당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인물이 가장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사회적인 평판에 목매달고 그런 사회적인 평판에 본인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나르시스트적인 위선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보통의 가족 제목이 등장하는 타이밍이었어요. 영화가 시작할 때 안 나오죠. 보통의 가족이라는 타이틀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 딱 나오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전에 보통의 가족이라는 타이틀이 뜨는데 사실 구성 자체만 놓고 보면 이런 영화들은 많습니다. 초반에 제목 안 보여주고 후반에 딱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보통의 가족은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강렬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목이 딱 뜨니까 모순되면서도 아 이거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도 참 별반 다를 거 없다. 변호사면 뭐하고 의사면 뭐해. 결국에는 뭐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위선적인 면모를 지닌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대번에 각인시켜주는 장치였어서 구성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보통의 가족이 사람 막 죽이고 형제 막 죽이고 그러진 않지만 역설적인 느낌 속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치로 작용을 하니까 꽤나 그 등장 타이밍이나 구성이나 인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배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작품에서 유독 좋았던 부분은 김희애 배우의 민낯을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유 이 새끼 뭐 여배우 외모 품평이나 하고 말이야 임마 어? 네가 이 새끼야 너야말로 위선적인 새끼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저도 꽤나 위선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 제가 김희애 배우의 민낯을 좋았던 점으로 꼽는 이유는 뭐냐면 김희애 배우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물광 피부지 않습니까? 화장품 광고 모델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철저한 자기관리로도 정평이 난 사람이니까 저 나이에 저런 배곡 같은 피부가 와 같은 찬사가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죠. 하지만 물리적인 나이를 역행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제 아무리 자기관리의 신이라도 67년생인데 잔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얼굴을 보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 화보 촬영에서는 그래 뭐 보정 같은 거 일반적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배우 얼굴에다가 CG로 보정을 해주잖아요. 이렇다 보니 성형수술이나 시술 여부와는 별개로 CG로 보정된 얼굴을 보면 뭔가 이질감이 든단 말이죠. 비단 김희애뿐만 아니라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송중기 배우 얼굴이 너무 부자연스럽다. 20살 송중기의 얼굴을 재현해내려고 자꾸만 뭐 보정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얼굴이 뽀샤시하니까 배우가 가면을 쓴 것 같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었죠.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없진 않습니다. 유달리 배우, 그 중에서도 여배우의 외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품평 늘어놓기 바쁜 대중 풍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지만 저 또한 또 그런 품평을 늘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더더욱 그럼에도 본인 나이에 맞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내심 바랬거든요. 오히려 요즘에는 본인 나이에 맞는 외모
나오는 게 전 더 반갑더라고요. 더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이질감도 덜 들고 또 김희애 배우는 굳이 보정을 안 해도 기품과 우아함이 넘치는 배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본인 얼굴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영화에서는 보정이 거의 없이 민낯 그대로 나오시더라고요. 김희애 배우가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처음으로 본인 나이에 걸맞는 모습으로 화면에 등장하신 것 같아요. 각 캐릭터의 시선을 보여주기 위한 얼굴 클로즈업 장면이 꽤 많은데 김희애 배우 클로즈업 장면이 처음 나왔을 때는 솔직히 꽤 놀랬어요. 완전 내려놨다라는 뜻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그녀의 민낯을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눈가 주름이나 목주름, 모공 어떤 것도 보정 처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했어도 정말 최소한만 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장치가 그게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자신보다 한참 어리고 예쁘고 몸매 좋은 지수에게 질투심과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연경이 이 차이를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려고 맵시 좋은 옷을 입고 가지만 피부에서 그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또 얄미운 언행을 일삼을 때는 왠지 더 지수가 밉게 보여요. 연경이 지수를 바라보며 요년 봐라 표정을 지을 때 저 또한 아유 쟤는 무슨 저런 말을 해 분위기 깨게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반대로 연경의 질투심과 자격지심을 이처럼 극대화하는 장치로도 민낯이 작용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작품의 핵심은 결국 위선의 민낯을 까발리는 것이기에 화장기 없는 수수한 김희애 뿐만 아니라 장동건 배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배우의 얼굴 등이 극 주제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허진호 감독이 내가 추구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배우들에게 알려줬겠죠. 이거에 김희애 배우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민낯에 가까운 무보정 화면을 받아들인 건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유독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캐릭터가 연경인데 김희애 배우 민낯하고 이 내뿜는 연기가 정말 잘 맞아떨어집니다. 다른 분들 리뷰를 찾아보니까 김희애 배우 특유의 연기 톤, 이 연경 캐릭터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몰아붙인다 라고 비판 쪽에 가까운 평을 남겨놓으셨던데 김희애 배우 특유의 연기 톤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과시적인 연기랄까요? 나 지금 연기 중이다 라면서 힘 빡 들어간 내뿜는 연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맡을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연기 톤이 잘 맞죠. 하지만 강약 조절이 이럴 때는 되게 중요한데 내지르기만 하면은 관객들도 이내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힘들어해지잖아요. 돌풍에서도 이런 내지르는 연기를 선보이셨거든요. 다만 돌풍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강약 조절이 좀 잘 안 됐습니다. 민주투사 시절 신념은 애저녁에 사라지고 자기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버린 능구렁이 같은 정치인 역할을 맡았는데 협잡을 벌이고 무언가를 모의할 때마저 시종일관 힘 빡 들어간 채 내지르기만 하니까 밸런스 조절에 여러모로 실패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같은 내용을 또 제가 예전 돌풍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적도 있고요. 또 하필이면 라이벌 역할로 나왔던 설경구 배우마저 극중 맡은 캐릭터가 불같은 인물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불 대 불이 만나서 강한 시너지를 일으켰죠. 하지만 이내 회차가 거듭될수록 언제까지 내지르기만 할 거야. 서로 좀 물고 물리는 관계를 보여야지. 계속 물기만 하면 이게 뭔 재미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피로해졌거든요. 보통의 가족에서도 부부로 나온 장동건과 불 대 불로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핵심 갈등이 벌어지는 장면은 설경구 수연 부부와 함께하는 식사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의논할 때 장동건과 대화할 때보다 더 크게 폭발하곤 합니다. 이게 저는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 특유의 연기 톤하고. 형제가 돌아가면서 골치 아프게 한다 라는 대사를 내뱉을 때나 한마디 거두려는 수연에게 가족 아닌 사람은 빠져 라면서 눈을 희번덕거리거나 내 새끼 깜빡 못 보낸다 라고 성을 낼 때는 그냥 진짜 어디서 많이 본 엄마. 솔직히 까놓고 제가 만약에 시호 같은 나쁜 짓을 벌였다면 저희 어머니도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은 미래의 제 와이프가 내 아들이 사고 쳤을 때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님 아예 남자인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모성애와 부성애는 약간의 좀 다른 카테고리잖아요. 그럼에도 나도 저렇게 행동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평소 아내의 헌신에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장동건의 우물쭈물대는 연기와 이 와중에 차분하게 연경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냉정하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설경구의 연기가 맞물려가지고 여러모로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희애 배우의 내지르는 연기가 배우의 민낯과 맞물려가지고 연경의 민낯을 볼 수 있게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캐릭터 간의 상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허진호 감독이 꽤나 조율을 잘한 듯 싶고요. 그럼 고통의 가족을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꼽는 아쉬웠던 점인데 재규의 심경 변화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좀 느닷없죠? 급작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단호하게 제 아무리 내 새끼들이라도 얘네들 빵에 보내야 된다. 처벌받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피해자인 노숙자가 사망을 하고 아이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낮아지니까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심경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재규의 태도가 180도 변하지 않습니까? 내 새끼 빵 못 보낸다. 오히려 또 재환이 처음에는 어떻게든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를 하다가 자기가 변호를 맡았던 재벌 3세 양아치 새끼 같은 면모를 혜윤에게서 목격을 하니까 이거 덮어놓았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것 같아. 라고 해서 초반에 재규처럼 자식들 빵에 보내야 된다. 라고 후반부 들어서 태도를 바꾸죠. 재환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면 재벌 3세 양아치 새끼 그 배우 연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양아치 연기. 그런 면모를 보여주니까 이거 내 딸도 저렇게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재환의 딜레마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재규는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내 새끼 어떻게 하는 면모만 보여주다가 캐치볼 몇 번 하더니 내 아들 빵 못 보낸다 라는 식으로 전환된 것 같아서 갑자기? 왜? 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원래는 그 아들과 캐치볼 하는 장면도 꽤나 길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장면도 꽤나 길었는데 그거를 어떤 이유에선지 많이 걷어내버려가지고 재규의 심경 변화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재규와 연경 부부란 말이죠. 그런데 연경은 뭐 말씀드렸듯이 투명한 인물이에요. 내 새끼 절대 빵 못 보내. 우리 새끼 지가 아니라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투명한 인물인데 재규의 감정 변화가 꽤나 중요하게 극서사에 작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밀하지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세밀하지 못하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재규 역을 맡은 장동건 배우의 연기력입니다. 확실히 다른 세 배우에 비해서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약간 뭉개지는 발음으로 대사를 전달하다 보니 뭐라고? 식으로 자막이 필요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답답한 느낌을 영화를 보면서 받았습니다. 발성도 좀 먹는 발성이에요. 그래서 먹는 발성에 뭉개지는 발음이 겹쳐지니까 재규가 뭐라고 일가를 하거나 화를 내는데도 그것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참 모르겠네요. 특히 친구 정말 훌륭한 연기 보여주시는데 대사가 오히려 적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재규의 심경 변화를 어떻게 보면 연기력 하나로도 커버칠 수가 있을 텐데 그 정도의 연기력까지는 장동건 배우가 선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지수 캐릭터의 활용 방식이었어요. 지수가 너무 당하기만 해요. 초반 묘사만 놓고 보면 저의 아둔한 고정관념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되게 영악한 인물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가족인 듯 가족 아닌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나름 재환재규 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는 인물이죠. 그럼에도 연경 중심으로 계속되는 배척에 한 번쯤은 뭔가 지수가 폭발하는 순간, 터지는 순간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녀의 일침이라기보다는 제3자 시선에서 그리고 재환재규 내의 일원이 된 갓난아이의 엄마 입장에서 폐부를 찌르는 냉소적인 한마디를 툭 내뱉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당하기만 하고 관찰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수연 배우가 당하는 연기, 감정을 삭히는 연기를 훌륭하게 소화해냈긴 했지만 후반부로 가는데 계속해서 감정을 삭히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좀 답답했어요.
한 번쯤은 초반 식사 장면에서 보였던 뭐 얄미운 시누이 같은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길 바랬는데 그러면 속이라도 통쾌하죠.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수연 캐릭터에게서 고구마를 먹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의 가족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그럼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통의 가족에 대한 제 별점은 3.5 볼만한데? 입니다. 감독의 연출과 배우들의 호연 등이 맞물려가지고 생각할 거리를 다양하게 안겨다주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고 난 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부류의 영화다 보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보통의 가족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성과 감성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심리적 4D 체험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나? 근데 내가 부모가 아니라서 근데 부모 입장에선 저럴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해서 영화 보는 내내 하게 되거든요. 일반 2D관에서 봤지만 마음과 머릿속은 4D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심리적 4D 체험이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베놈 라스트 댄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는데 그냥 베놈이 베놈했습니다. 베놈 시리즈 1, 2편 보신 분들은 뭐 별 기대 안 하셔도 되고요.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뭐 그냥 베놈이 베놈한 영화입니다. 대충 어떤 영화인지 감이 잡히시죠? 상세한 얘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이거봄 요봄난봄 40번째 에피소드 보통의 가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